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나인의 오상빈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데이터 탐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일단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솔루션들의 트렌드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프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하는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트렌드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간단히 내려보면 데이터는 간단하게는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내용과 같이 온도를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몸무게를 재거나 아니면 사람의 영상을 보거나 하는 내용들을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 몸무게 같은 내용들은 건강검진 결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저런 길거리의 사진들은 인구 혼잡도를 나타내는 방법, 그 정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단순하게는 데이터는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자료를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고 정보인데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변화해 왔냐 보면 먼저 1970년대부터 크게 변화하지 않 주로 이루고 있던 정형 데이터 중심에서 비정형과 그리고 사물과 인지 정보를 위주로 하는 내용으로 크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모바일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2010년도 이후의 내용들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때부터가 아무래도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럼 이때부터 중요하게 된 내용이 이전에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고, 빨리 수집을 하고, 얼마만큼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저 2010년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어떻게 탐색하는지가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도별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을 보면 1960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데이터들을 하이라키컬리하게 저장을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화면에 대해 연결이 되고 어떤 내용들을 링크가 되고 있는지를 저장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1980년대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면서 이때부터는 관계를 저장하는 엔티티와 릴레이션 관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걸 지금도 쓰고 있을 만큼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용들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때부터 발전을 해왔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폭증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내용과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 그리고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엮여서 결국에 NoSQL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의 NoSQL은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다큐멘트 타입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문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좀 더 빠르게 뽑을 수 있게 하겠냐 이런 내용들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로 진화를 한 게 NoSQL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 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이 최근에 트렌드하게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건 데이터 자체를 파악하기보다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정보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네트워크 이론 기반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 위주로 내용들을 저장을 하는 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정적으로 되어 있던 정형 데이터 기반의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자동차에 비교해서 보자고 하면
하이라지컬하게 저장이 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구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형태로 내용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트리 형태로 내용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부터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관지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자율주행이 나오고 로봇주행이 나오고 다양한 사물을 인지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현실 관계나 현실에 있는 사실의 내용을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저장을 해야 하나,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저장이 되고 데이터 구조를 잡게 된 게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기술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즘 트렌드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무래도 딥러닝이나 AI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가트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트너로 질의를 하는 AI 고객에 대한 질의 한 50% 이상이 그래프 기술 사용에 대한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요즘 딥러닝이나 그런 학습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학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설명 가능하게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가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명확하게 아는데 그래프가 유용하다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주로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내용은 가운데 있는 그래프DB 인지도 변화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면 2013년도 이후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굉장히 인지도를 폭넓게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을 보면 NoSQL,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RDBMS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항상 선점하고 있고 쓰이는 곳에 항상 쓰이고 있지만 그것과 반대로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하고 연관도를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원인을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승과 더불어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래프 기술들을 상당히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하는 내용과 그리고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잡을 추천해 주거나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코노믹 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래프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 간단하게 이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아무래도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파이 차트 이런 내용들과 같이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래프는 분석 및 통계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그런 시각화된 차트를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프 DB에서 쓰고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점과 선으로 연결된 구조를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쉽게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들 간의 관계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래프라고 하는 이 구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먼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분류라고 하는 내용으로 역사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떤 때의 역사냐? 우리는 이건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누구의 얘기가 적혀 있냐면 이런 태종, 세종, 광해군과 같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적혀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조선시대의 왕들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이 사람들 중에 태종과 세종은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과 세종은 실록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등록이 되어 있고,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일기라는 이름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선왕조실록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었냐면 태백산, 그리고 춘추관, 오대산 등의 8군데 나눠서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관련 있는 정보들을 점과 선으로 표현하고 이런 내용들이 연관지어서 연결해서 저장을 하는 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생각하는 현실의 그대로의 모습을 저장하는 게 그래프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면 가장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세종대왕 아버지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 내용에 검색을 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같이 세종대왕의 이름과 그런 내용들이 키워드로 해서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구글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세종대왕 아버지의 이름이 태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떠한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관계를 따라가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답을 주게끔 하는 게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하지만 지금 구글에서 보이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는 이방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대를 하셨다면 저기 아버지의 이름은이 아니라 본명이라고 치면 실제 이방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그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그래프 구조를 그대로 저장을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래프로 내용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쿼리를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내용처럼 실제 점과 선으로 연결된 그래프들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저희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데이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erson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동그라미로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ity라고 하는 내용도 노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드라고 하는 내용은 쉽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객체들 간의 관계를 엣지라고 하는 내용의 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홍길동은 용인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용인에 살고 있고 용인은 경기도에 속하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들에서의 모습을 보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직원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고 어디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통근버스를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배정을 한다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어디로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 어느 회사에 많이 다니고 있고 어디에 어느 직군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지자체의 행정에서 복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 지원에 대한 행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관계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관계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기 위에 보이는 사이퍼라고 하는 특수한 쿼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쿼리는 매치로 시작해서 리턴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쿼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내용을 보면 누구나 좀 쉽게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DB는 그럼 RDB랑 뭐가 다르냐? 그럼 보면 기존의 우리가 RDB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아무래도 데이터들이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특성에 맞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구조들 간에 릴레이션 관계를 따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처럼 각각의 객체를 떼어내서 아까 노드라고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형태의 객체들로 만들고 이런 내용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선으로 바로 연결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RDB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키텍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프는 테이블 형태가 아닌 특별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시간성의 업무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고 좀 직관적인 사이퍼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에 데이터들 간의 관계들을 함께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 굉장히 유용하고 빠르게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RDB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데이터 모델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미리 정의된 데이터 구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 데이터 항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서로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하나만 떼어내게 돼도 이 연결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지 고구마 줄기를 캐듯이 빠르게 내용들을 캐치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하고 깊은 데이터 탐색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모니터링하거나 무언가를 검색을 해야 되거나 어떤 것들을 추적을 해야 되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기억하고 생성하고 활용하고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날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날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숙련공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이 층층이 레이어로 쌓여서 어떠한 업무나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답을 전해주는 게 여기에 있는 날리지 그래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은 보시면 관련 있는 정보들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관련 있는 정보들과 함께 전달하는 게 이 날리지 그래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검색 결과들을 보면 검색 결과들을 나열하는 형태고 데이터들은 그냥 인덱싱해서 들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정보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실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반면에 날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은 다 구조화되어 있는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은 내가 연관되어 있는 질의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내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연관 정보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답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질의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RDB에 비해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검증을 하거나 추적을 하는 내용에서도 굉장히 성능적으로 뛰어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와 소현왕후의 관계는 따져보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과 관련되어서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몇 번의 라인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RDB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처럼 인용 테이블과 문서 테이블 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조인을 통해서 내용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연하냐라고 하는 질의를 보면 아무래도 구조화되고 정적으로 되어 있는 RDB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구조를 바꾸거나 뭔가 데이터를 인서트해야 되는 것들, 구조를 다시 잡아야 되는 뭔가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 그래프에서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노드와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연결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사례를 간단하게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는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인지도를 올려갔습니다. 이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사건은 파나마라고 하는 조세 회피처의 국가에 있는 모세 폰사카라고 하는 로펌에서 문서가 유출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문서는 약 1150만 건의 문서고 이 문서가 유출이 됐을 때 실제 이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데이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결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회피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간단하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중간 단계들을 거쳐서 실제 파나마라고 하는 곳에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로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지금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실제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돈이 출발해서 결국에는 파나마로 입금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프로젝트 오메가라고 해서 실제 영국에 있는 기록물 보관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기록물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있는 기록물들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기록물까지 어떻게 보관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카탈로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고 어떤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하는 내용들을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의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거기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문서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 구조입니다. 그 다음 예시는 저희 KDI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DI에서 하는 일 중에 많은 해외 사업들이 있는데 이 해외 사업에서 KDI가 원했던 내용은 도대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은 어느 국가에 적합하고 어떤 연구자가 거기에 있었는지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형태의 내용으로 모델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떤 국가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참여자들이 들어왔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성과를 일으켰고 이거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진행을 했고 사업 신청과 해당하는 기업은 어디인지 하는 내용을 전체적인 그래프 모델로 수립을 해서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사업과 세부 주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문 검색을 했더니 왼쪽에 있는 형태의 내용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쿼리의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썼던 쿼리의 내용입니다. 쿼리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짧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사업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참여자를 통해서 어떤 기관에서 수행을 했다 하는 내용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몽골에서 했던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특정 전문가가 어떤 사업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쭉 펼쳐놨던 내용이고요. 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기관이 어떤 참여자와, 그러니까 어떤 연구원과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지,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어떻게 같이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를 연구 주제로 설명하는 중심 단어를 가정을 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의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도 함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 KDA에서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자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할 거냐를 딱 보기를 원했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연구자들이 그동안 진행했던 논문과 그리고 연구자들이 포함되어서 수행을 했던 사업 그리고 회사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자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자를 추천을 할 때 그 평가자들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메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 아이들의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이 책을 고객들에게 추천을 해줄 때 이 아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지금까지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고 비슷한 나이 또래는 어떤 나이 또래들이 있고 실제 이 나이 또래에서 읽었던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책을 추천해주기 위한 내용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을 보면 뭐 책 정보도 있고 책에 대한 키워드나 섹션이나 이 책을 읽었던 멤버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이 모델링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정보들을 도식화해 보면 보이는 화면과 같이 도식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순자씨라고 하는 이 책은 여기에 있는 고객 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받고 이 책은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114번이라고 하는 멤버 번호를 가진 사람이 본 책의 내용을 보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책의 내용들을 봤다. 또 마찬가지로 이 책의 내용을 확장을 해보면 이 책을 본 사람은 누구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연결지어서 정보들을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탐색을 하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어떻게 지식을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실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주거나 그 책을 추천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관세청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에서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캐리어를 이렇게 열어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관세청에서 하는 일 중에 관세청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일은 실제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밀수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그 가방을 열어서 검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가방을 다 열어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민원에 대한 이의가 많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샘플을 통해서 그것들을 적발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요. 실제 제공을 할 때 만들었던 대시보드는 이런 식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방문자는 몇 명이고 항공편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패턴들은 어떻게 경유를 해서 들어오고 있더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적절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때 썼던 데이터는 항공권에 대한 데이터, 그 사람의 범죄 이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개인정보들을 포함해서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여행을 할 때 가까이 앉았거나 아니면 함께 패키지로 여행을 했거나 같은 동네에 살았거나 비슷한 범죄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내용들을 다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도식화해서 내용들을 봤더니 그래프 DB 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렇게 가까이에 뭉쳐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내용들을 봤더니 실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무범 여행자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물건을 대신 운반해 주려고 하는 밀수 동행자들이 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관세청의 검수 조건 자체가 실제 현장에서 그 범법 행위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검거할 수 있느냐, 적발할 수 있느냐가 검수에 대한 조건이었고, 실제로 저희가 2시간 동안에 3건 정도의 내용을 검거를 하면서 실제 검수를 받았던 그런 예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짧은 시간이라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 이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 이사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다들 잘 이해됐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래프DB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어찌 보면, 그래프DB 기초, 그 다음에 그거 적용하는 경우를 찾는 거는 아마 깊이 있는 이해가 좀 더 필요하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프DB가 뭐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데 적용할 분야가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여기, 이 아담면에 있는 분들, 오늘 들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면 결국은 아마 비트라인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